싸구려라고요? 아니요. 그건 모두를 위한 품격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 예컨대 펜 한 자루에도 철학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라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볼펜이란 그저 잉크가 나오는 플라스틱 막대일 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단 하나의 볼펜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만든 모나미 153이라는 작은 펜이요.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당신의 일상도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고 있는 에밀리 잭슨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의 볼펜으로 한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 넘게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 일이었어요. 글쓰기의 도구라는 특별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학생이 모나미 볼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몇 년 전 한국 출장 때가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짐도 잃어버리고 관청 공무원들은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죠. 영어도 잘 안 통하고 호텔 직원들도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어요. 택시기사는 엉뚱한 곳에 데려다 주고 식당에서는 메뉴를 알아볼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영국에서 온 동료 에드워드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비웃었어요.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라면서요. 일본 것만 따라하고 카피만 잘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창의성은 없고 모방만 한다고 혀를 찼죠.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직접 경험해보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뒤 수업 시간이었어요. 한국 학생 지민이 파란 볼펜으로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썼어요. 에드워드가 그 펜을 보고 왜 그런 싸구려를 쓰냐고 놀렸거든요. 제대로 된 펜을 사라면서요. 지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황하면서도 뭔가 억울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지민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 펜이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 문맹률을 낮추려고 만든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글을 쓸 수 있게 하려고 15원이라는 싼 값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국민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볼펜 하나에 그런 깊은 뜻이 있다니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다니요. 더 놀라운 건 브랜드 이름이었어요. 모나미가 프랑스어로 내 친구라는 뜻이라더군요. 펜 이름을 친구라고 지었다니요. 누가 그런 따뜻한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왜 이런 걸 몰랐을까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왜 그 학생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지, 왜 그 파란 펜을 보물처럼 소중히 다뤘는지 계속 생각났거든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겉모습만 보고 속은 들여다보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뒤지다가 낡은 펜 하나를 발견했어요. 파란색 볼펜이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더군요. 아, 맞다. 이거 한국 출장 때 누군가 선물로 주었던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고마워하면서 받아서 서랍에 넣어뒀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 모나미였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제 서랍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운명 같았어요. 제 손 안에 이미 그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 작은 펜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에드워드를 만났어요. 그가 학회 발표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주제가 뭔지 물어봤더니 아시아 제품의 창의성 부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동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공동 발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어제까지는 그럴 뻔했어요. 하지만 지민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5원짜리 펜으로 국민 교육을 바꿨다는 그 이야기가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는 자신만만했어요.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서구 문화를 따라하기만 한다고 단정지었죠. 독창성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지민을 찾아갔어요. 한국의 문해율 상승과 볼펜 대중화에 대한 논문이 있다면서 자료를 보여주더군요. 정말 놀라웠어요. 1960년대 한국의 문맹률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었거든요.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도 처음 알았어요. 15원이라는 가격과 빨강, 파랑, 검정 3색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이름이었던 거예요. 가격까지 브랜드에 담아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그낡은 모나미 펜을 다시 꺼내봤어요.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정말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디자인이더라고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손에 딱 맞았어요. 글씨도 부드럽게 써졌고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펜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디자인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교육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모나미가 해외에서는 일본 브랜드로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일본 제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아시아 제품은 모두 일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순수한 한국 기술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60년 동안 디자인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유행 따라 바꾸지 않고 본질을 지켜온 거죠. 내구성도 좋고 실용성도 뛰어나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모방일까요? 이게 창의성이 없는 제품일까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출장 때 겪은 불편함 때문에 나라 전체를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건 정말 공정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에드워드의 발표 자료를 다시 보니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아시아 제품이 모두 모방품이라니요. 적어도 이 펜 하나만큼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교육 철학과 사회적 책임이 담긴 제품이잖아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에드워드의 발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요. 아니,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 작은 펜이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지민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모나미 디자인 연구소를 온라인으로 둘러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상회의로 직접 디자이너와 이야기할 수도 있다면서요. 저는 바로 승낙했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였어요. 컴퓨터 화면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고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한유석이라는 이름의 디자이너였죠.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유석이 먼저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해외에서 모나미가 일본 제품으로 오해받는 일이 정말 많다고 하더군요. 일본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아시아 제품은 모두 일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이제는 그냥 웃어넘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유석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모나미는 모방이 아니라 보편성을 설계한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쓸 수 있고 어디서나 쓸 수 있고 언제나 쓸 수 있는 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유행보다는 지속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1960년대에 모나미를 처음 만들 때의 일화였죠. 당시 한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쓸 도구조차 없었다고 해요. 비싼 만년필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연필은 자꾸 깎아야 해서 불편했죠. 그래서 창업자들이 생각한 게 볼펜이었어요.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기술력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펜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품질 관리가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유석이 보여준 옛날 사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단순히 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 교육을 위한 도구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보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초기 모나미 펜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다는 얘기였죠. 펜촉 하나하나를 직접 테스트하고 잉크 농도를 수십 번씩 조절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숙제할 때 펜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요. 유석은 자신도 어릴 때 모나미로 글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온 거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함께한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현재까지도 그 철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디자인을 바꿀 때도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기능성을 위해서만 바꾼다고 했어요. 60년 동안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부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왔다는 거죠. 유석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좋은 디자인은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하더군요. 사용자가 도구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때 진짜 성공한 제품이라고 했어요. 모나미가 바로 그런 펜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화상통화가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 작은 펜 안에 이렇게 깊은 철학과 기술이 담겨 있었다니요. 유석과의 화상통화가 끝난 뒤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나미를 주제로 한 강연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에 계획했던 글쓰기의 도구 강연을 완전히 뒤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960년대 한국의 문해율이 22%에서 88%로 급상승한 배경에 볼펜 보급이 큰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교육혁명의 도구였던 거예요. 더 감동적인 건 당시 사진 자료들이었어요. 농촌 아이들이 낡은 책상에서 모나미 펜으로 열심히 글을 쓰는 모습들이요. 어른들도 야학에서 한글을 배우며 볼펜을 꼭 쥐고 있는 사진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 펜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유석이 보내준 다큐멘터리 영상도 봤어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책도 부족하고 연필도 부족한 상황에서 볼펜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한국 출장 때 잃어버린 짐 안에도 분명 모나미 펜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때 받았던 선물들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선물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시시한 기념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강연 준비를 하면서 에드워드와도 다시 마주쳤어요. 그가 제 발표 주제가 바뀐 걸 알고는 당황하더군요. 한국 볼펜을 주제로 한다니까 비웃으면서 정신 나갔냐고 했어요. 그런 시시한 주제로 발표하면 학자로서 망신당한다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모방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라고요. 교육과 평등에 대한 철학이 담긴 진짜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에드워드는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확신이 섰거든요. 그날 밤 모나미 펜으로 강연 원고를 써봤어요. 60년 된 디자인이지만 손에 딱 맞더라고요. 글씨도 부드럽게 나왔고요. 쓰면서 느꼈어요. 이 펜을 쥐고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적었겠구나. 일기도 쓰고 편지도 쓰고 시도 썼겠구나. 유석이 말했던 게 정말 맞았어요. 좋은 도구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펜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기능미구나 싶었어요. 원고를 쓰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브랜드 이름만 보고 원산지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정작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기술이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모나미가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히 싸서 파는 게 아니라 품질을 인정받아서 팔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까다로운 나라에서도 말이에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단순히 모방하는 나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런 훌륭한 철학과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말이에요. 강연 준비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에드워드 말처럼 망신을 당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나미 펜을 꼭 쥐고 용기를 내봤어요. 강연 날짜가 다가오자 에드워드가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시작했어요. 먼저 학과장을 찾아가서 제 발표 주제가 부적절하다고 고발했거든요. 한국 볼펜 따위를 학술 발표 주제로 삼는 게 학교 품위를 떨어뜨린다면서요. 그 다음에는 저를 직접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이런 시시한 주제로 발표하면 교수직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거라면서요. 심지어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매수당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에드워드는 학교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가 제 교수 생활에 치명적일 수도 있었어요. 혹시 정말 실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강연을 취소할까도 생각했거든요. 그냥 원래대로 만년필이나 타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전할 텐데 말이에요.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유석에게서 택배가 왔어요. 뭔가 했더니 특별히 제작한 한정판 모나미 펜이었어요. 검은색 몸체에 금색으로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함께 온 편지에는 글쓰기의 도구는 용기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석이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려고 이 선물을 보낸 거였죠. 펜을 손에 쥐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날 밤 옛날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보낸 메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학생이 써놓은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이 진짜 믿는 걸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교과서에 나온 이론 말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 메일을 읽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안전한 이야기만 해왔구나 싶었거든요. 누구나 아는 뻔한 이야기, 논란이 될 일 없는 무난한 주제들만 선택해왔던 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일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어요. 강연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에드워드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진짜 믿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석에게 연락해서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어요. 모나미의 해외 진출 과정, 현지 반응, 그리고 다른 나라 디자이너들의 평가까지 모든 걸 알고 싶었거든요. 유석은 흔쾌히 도와줬어요. 자료를 받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모나미를 두고 완벽한 기능미의 표본이라고 평가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독일의 디자인 박물관에도 모나미가 전시되어 있다고 했어요. 20세기 최고의 산업 디자인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였죠. 그제서야 확신이 섰어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구나 싶었거든요.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왜 이런 훌륭한 이야기를 모르고 지냈을까요? 강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원고를 점검했어요. 유석이 보내준 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펜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싶었거든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 거였어요. 드디어 강연 당일이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려울 일은 아니니까요. 드디어 강연 날이 왔어요. 대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였더군요. 첫 줄에 앉은 에드워드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강단에 올라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이 발표를 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혹시 정말 망신을 당하는 건 아닐까요? 그때 주머니 속 유석이 보내준 펜이 만져졌어요.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153이라는 숫자에는 15원의 꿈과 3색의 자유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청중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이 작은 볼펜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교육을 바꿨는지 이야기했거든요. 1960년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문맹률 78%의 절망적인 현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했어요. 15원짜리 볼펜이 농촌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모나미라는 이름의 의미였어요. 단순한 브랜드명이 아니라 내 친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을 때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60년 동안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온 철학을 설명했죠. 이게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완벽한 사례라고 강조했어요. 프랑스 디자이너의 평가와 독일 박물관 전시 사례를 소개할 때는 청중들이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시아의 싸구려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디자인이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에 전했어요. 싸구려는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모두를 위한 품격이었다고 강조했죠.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실현한 진짜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강당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에드워드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뒷줄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1명, 2명, 그리고 전체로 퍼져나갔죠. 특히 젊은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모나미를 검색하기 시작했더군요. 질문도 쏟아졌어요. 어디서 살 수 있냐? 다른 한국 제품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냐는 궁금증들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한 교수가 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시아 제품에 대해 가진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브랜드나 원산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했어요. 에드워드는 중간에 자리를 떠났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더군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진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강연 후 여러 교수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좋은 발표였다고 칭찬해 주더군요. 특히 한원로 교수님은 학자로서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편견을 깨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집에 돌아와서 유석에게 연락했어요.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줬더니 정말 기뻐하더군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정말 뿌듯했어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모나미 펜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듯이 제 발표도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강연이 끝난 뒤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제 강의 방식부터 달라졌거든요. 다음 학기 첫 수업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모나미 볼펜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이 펜으로 첫 과제를 써보라고 했죠. 학생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왜 하필 이 펜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럴 때마다 153의 의미를 설명해줬어요. 15원의 꿈과 3색의 자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게 하려는 철학을 말해줬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글쓰기였어요. 모나미 펜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문장이 더 진솔해졌거든요. 화려한 수사보다는 진심이 담긴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펜 자체가 소박하고 진실한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유석과도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게 됐어요. 그는 제게 한국의 다른 숨겨진 보석들도 소개해줬어요. 한글의 과학성, 한옥의 친환경 철학, 전통 발효 음식의 건강 효과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몇 년 전 그 불쾌했던 출장 기억은 이제 부끄러운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한국 여행을 제안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해보자고 했죠.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던 제가 갑자기 여행을 가자니까 이상해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모나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남편도 관심을 보이더군요. 특히 교육 철학이 담긴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깊이 공감했어요. 남편도 교육자거든요.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신나했어요. 특히 막내딸은 모나미 펜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 펜이 특별하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자기도 특별한 글을 써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귀여웠어요. 학교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제 강연 영상이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엄청났거든요. 다른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편견을 깨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더군요. 에드워드는 여전히 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때로는 외로운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더 놀라운 일은 몇 주 뒤에 일어났어요. 한국교육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강연을 보고 감동받았다면서 한국교육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제안했거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 제안을 받고 확신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이해하는 여행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에 담긴 철학과 정신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유석에게도 연락했어요. 서울에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모나미 본사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생겼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작은 펜 하나가 제 마음을 열어줬다고요. 이제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졌다고 했죠. 아이들도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요. 막내딸은 모나미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알려줬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드디어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말이에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한국을 만나러 온 거니까요. 첫째 날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입구에서 모나미 60주년 기념 팝업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우연의 일치였는데 운명 같았어요. 가족들도 깜짝 놀라면서 신기해했어요. 전시장에는 1963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나미 역사가 쭉 나와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아이들이 볼펜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강연에서 본 그 사진들이 실제로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옛날 사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아마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신 것 같았어요. 모나미가 단순한 볼펜이 아니라 추억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실감했어요. 남편도 깊이 감동받았어요.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한 나라의 교육 발전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문해율 상승 그래프를 보면서 정말 놀라워했어요. 아이들은 체험 코너에서 신났어요. 직접 모나미 펜으로 한글을 써보는 체험이 있었거든요. 막내딸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보겠다고 열심히 따라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쓰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다음 날에는 유석을 만났어요.
한강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화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만나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들도 유석을 정말 좋아했어요. 유석이 들려준 한국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을 바라보며 유석이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고 하더군요. 한강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모나미 본사견학도 정말 좋았어요. 60년 전 그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걸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품질 검사실에서 하나하나 직접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고 왜 모나미가 60년 동안 사랑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건 펜 만들기 체험이었어요. 자기만의 특별한 모나미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막내딸은 분홍색 몸체에 자기 이름을 새겨서 정말 좋아했어요. 이 펜으로 일기를 쓰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아침에 딸이 제게 말했어요. 이 펜으로 일기를 쓰면 특별한 기분이 든다고 하더군요. 마치 한국 친구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공항에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알겠다고요. 이 펜은 그냥 펜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라고요. 꿈의 시작, 배움의 시작, 희망의 시작이라고요. 몇 년 전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철학이었는데 말이에요. 미국에 돌아와서 제 강의는 더욱 풍성해졌어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됐거든요. 특히 편견을 깨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모나미 펜이 놓여 있어요. 글을 쓸 때마다 그 작은 친구가 제게 용기를 주거든요. 진실을 말하고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용기를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작은 볼펜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니요.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것들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